마음의 주인은 누구다? 그럼 마음의 주인은 나예요. 마음의 운전자는? 마음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깨달음도 중요하고 뭐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뭐 행복한 거, 관계적인 행복에는 나 자신이 그냥 행복해서 행복한 것도 있고요. 관계가 좋아서 서로 관계가 좋다는 건 서로 사랑이 잘 된다.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이 잘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잘 통하고 뭐 그리고 친구 간에 관계가 좋아서 서로 행복한 것도 행복해지는 방법이고 그리고 재물 소유죠. 소유가 원하는 대로 잘 돼서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욕구 식욕 성욕 같은 근본 욕구 식욕 선욕 같은 근본 욕구가 해결이 되는 것도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죠. 생체 생리적인 건강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나 재물이나 근본 욕구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마음이죠. 누구 마음? 내 마음. 나의 것인 내 마음. 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도 남보다 덜해도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으면 그래 행복할 수 있지. 건강이 나빠도 그래 나 행복할 수 있지.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맨날 싸우고 나서도 나는 행복해. 그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이죠. 왜 이 마음이 행복하고 불행하고는 관계나 재물 어떤 근본 욕구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지대한 영향을 주죠. 이런 것들이 지대한 영향을 주지만 그걸 통해서 충족시키는 것이 완전한 행복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구들이 있고 누구는 욕구 충족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이렇게 불균형하기 때문에 같이 내 마음도 함께 플러스 조화롭게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불을 하고 이산 현자 발언문 같은 걸 독송하는 것도 마음의 원리를 잘 깨닫고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일단은 제일 저는 뭐 이런 것이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하다 해서 이런 뭐 관계나 재물이나 근본 욕구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비율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음이 중요한 게 70%고 이런 환경적으로 중요한 게 3 정도 된다. 7대3. 비구들은 9.9대 0.1.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출가 비구들은 마음이 중요해. 외부적 환경 오히려 굶어서 근데 나 굶을 거야. 이번에 3일 동안 굶을 거야. 5일 동안 오히려 옷을 안 입어. 하나만 입어. 여러분들은 옷이 많을수록 기쁨이 더 크잖아요. 오늘은 빨간 옷, 내일은 파란 옷, 모레는 뭐 원피스, 내일은 투피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가지 옷과 구두와 뭐 이제 뭐 신발, 뭐 또 가방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오늘은 이거 내 명품들을 계속 두는 걸 좋아하죠. 근데 비구들은 그런 것은 욕망이 더 생겨서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지. 다 버릴 거야. 있던 것도 다 버려. 그래서 일발해서 그냥 추리한 냄새나는 추리한 가사 한 벌, 밥그릇도 다 찌그러진 밥그릇. 뭐 그러죠. 그 정도로 집에 쌓아놓질 않아. 재물도 쌓아놓질 않아. 소유물도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덜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출가를 해서 관계를 다 끊어. 사랑은 나를 좀 먹게 하지. 이러면서 이제 이성을 다 끊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 관계도 끊고, 마을을 떠나죠. 지금이야 마을 누구나 다 떠나지만 옛날에는 마을 아무나 안 떠났어요. 출가를 하거나 과거에 붙어가지고 서울에 가 출세하는 사람만 마을을 떠나지. 뭐 보통 사람 스님 아닌다면 그래서 관계를 끊고 재물을 끊고 여자는 독사지.
야, 이거 독사보다 더 나쁘다 하면서 여자를 끊어. 그 성적 욕망을 끊고, 식욕적인 욕망을 끊고, 또 잠 오는 걸 참아야 돼. 여러분들은 잠 왔으면 좋겠지. 잠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은 제발 좀 잠 왔으면. 현대인들은 잠을 못 자서 난리예요. 충분히 푹 잠들어야 되는데, 우리 스님들은 잠 오면 기분 더럽게 나빠. 잠 자지 말아야 되는데, 잠 자지 말아야. 예전에 그 선방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스님들 중에서도 예민한 스님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스님이 있었어요. 우리 스님들은 선방에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물품들을 주문을 해요. 그럼 이제 원주 스님이 장을 봐와요. 그거를 한 스님이 수면제를 주문했어. 수면제를 주문할 수도 있잖아. 구차한 스님들이 구차한 스님 중에 한 명이 그걸 보고는 노발대발, 선방에서 누가 수면제를 주문하냐고 노발대발 그 스님한테 혼났다니까. 선방에서는 잠이 안 와야지. 안 자고 용맹정신을 해야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잠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잠이 많은지. 그래, 그런 것들을 다 끄니까 9.9 대 0.1 뭐 이 정도의 비율이 돼야지. 나랑 내 마음과 이런 상황이 비율을 따진다면 9.9 대 이거야말로 큰 스님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요? 이렇게 큰 스님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겉모습하고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겉모습 명품으로 둘렀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래 중요한 게 9.9야.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 0.1이야. 거의 티가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불제자면 7대 3 또는 6대 4, 8대 2. 여러분 불자들은 절에 신심이 깊은 불자들은 7대 3이나 8대 2.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근데 보통 이제 불교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거꾸로죠. 2대 8 또는 3대 7. 뭐 여러분들 아들, 딸들은 마음이 더 중요해. 아무리 얘기해도 고리타분 얘기한다고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들 아들, 딸들은 이제 2대 8, 3대 7,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상황이, 세속적인 어떤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래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더 안정이 될수록 관계가 안정이 되고 재물이나 어떤 근본 욕구가 안정이 된다면 발버리심하기도 더 쉬워요. 이 욕구들이 안정이 안 되면 마음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괴상한 마음, 변태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물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사회가 불안정하면 깊은 신심을 가진 종교인도 나타나요. 세상이 더럽구나 이러면서 세상에 염증을 느껴. 다 필요 없다 이거. 야, 인생이 무상하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출가를 해서 더 깊은 구도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이 부조화스러우면. 반대로 세상에 조폭도 늘렸고 뭐 이렇게 이상한 사건들도 잔뜩 일어나고 총기 난사 맨날 일어나고 이런 것이 그렇게 되기도 하겠죠. 더 좋은 것은 이렇게 상황들이 여건이 좋아서 세상이 진리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해서 진리를 찾는 구도, 참된 진발심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한데, 저는 상황이 안정이 되면 관계나 재물이나 욕구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면 오히려 사람들은 자아 실현의 욕구,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론이 있잖아요. 자아 실현의 욕구가 더 발현이 된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삶이 안정이 돼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삶이 안정이 되는데 오늘 또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일이 났죠. 오늘 누리호가 발사가 90% 정도 성공, 90% 정도는 80%는 성공했어요. 100%는 성공. 나는 그 정도면 거의 뭐 95%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우리 이번 발사가 그분은 별로 잘 안 웃잖아 보면. 근데 항상 늘 진지하시거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누리호 발사한 것이 잘 되긴 했어도 5번째 5단계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아쉬움을 표했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 누리호의 성공은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과학기술사, 우주항공사, 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국가잖아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국가로서의 어떤 정점이 아니라 어떤 지점을 딱 찍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나로가 로켓 추진체잖아요. 이것이 발사되는데 5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쭉 해서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1단계 여기서 이제 분리가 돼야 되잖아. 굉장히 분리가 잘 됐어요. 2번째 추진체에도 분리 잘 되고요. 3번째 1단 분리, 2단 분리해서 잘 되고 마지막에 700km까지 올라가 가지고는 이제 위성 모사체 해가지고 본래 위성을 달고 갔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위성을 들고 가가지고 그 위성을 딱 해놓고 정확한 궤도에 딱 이렇게 해서 위성이 뱅뱅뱅 돌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은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처음 발사거든. 이걸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엔진. 이 모든 게 우리나라에서 다 국산으로 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발사해서 첫 번에 성공할 확률이 30%래요. 그러니까 3번이나 4번 해야지 대부분 성공하는 거예요. 한 번 써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다라는 거야. 아니, 이게, 그 우주로 쏘아서, 이렇게 어떤, 우리 700km, 600km에서 1000km 사이, 우리 대기권이 제일 밑에가 10km까지가 대륙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층권이라고 그래요. 한 50km인가 60km까지요. 그리고, 성층권 위에 중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열권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100km부터 1000km까지 열권인데요. 이 열권에 700km, 800km, 600km에서 1000km 사이에 거기 위성을 띄워놓고 빙빙 돌게 돼요. 근데 여기에 추진체를 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6개밖에 없어요. 아니, 9개죠, 9개. 여기에 북한도 들어가요. 북한도. 근데 북한은 이 6나라에 들지 않는 것은 이 6나라에 드는 것은 여기다 올릴 때 1톤 이상의 추진체를 달고 위에 꼭대기에 달고 가서 안착을 시키는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북한은 ICBM 해가지고 이제 ICBM 해가지고 그냥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북한은 위로 올라가가지고 사실 이 로켓 누리호가 위로 올라가서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우주항공으로 나가는 거지 이게 옆으로 가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 똑같은 기술이 똑같아. 그래서 북한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300k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1톤 이상이 되질 않아. 그래서 기술이 아직 딸려. 1톤 이상 달기가 어려워요. 여기를 달고 가기가 어려워요. 이 6나라인데 6나라 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일본하고 프랑스란 말이에요. 다들 대단한 나라들이잖아 보면. 인도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나라거든요 보면. 인도는 이제 핵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가 오늘 7번째 나라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5단계에서 원하는 딱 지점에 안착을 시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올려가지고 위성 모사체까지 분리를 제대로 했어. 정확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번째 나라에 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주항공으로 뛰어든 지 12년 만에 기적적인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제약이 있었어요. 800km 이상 하지 못하고 처음엔 600km 이상 쏠 수 있는 걸 못했고 뭣도 못하고 우리가 이제 위성을 발사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헷갈릴 수 있어. 우리 벌써 위성 벌써 발사하지 않았어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발사 안 했어요. 기술도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위성 이거 로켓들을 발사할 수가 없어요. 장거리 로켓을. 왜냐하면 한미 미사일 협정이 있어가지고 멀리 하는 걸 우리나라가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멀리하고 몇 톤 이상을 앞에 탑재를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것을 완전히 조금씩 해제하다가 좀 더 넓히다가 완전히 해제한 게 올해예요. 한미 미사일 협정 이거 조약을 완전히 해제하고 얼마든지 멀리 얼마든지 많이 무거운 걸 다룰 수 있도록 해제한 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 올해 7월 달에 겨우겨우 바이든 대통령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이제 철폐를 했다고요. 그 철폐하자마자 우리나라가 순항미사일 바로 이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5가지를 한꺼번에 선보였죠. SLBM 해가지고 그 잠수함 3,000톤급 도단 안창호함에서 풍 쏴가지고 미사일 하는 거 그런 거하고 이렇게 그 고체 연료 에너지 해가지고 지하에까지 지하 30m, 60m까지 뚝 들어가서 팡 터지는 그런 거라든지 전투기에서 쏴서 한다라 하는 그런 미사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5개를 한꺼번에 했거든요. 그러더니 어제인가요? 어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렇게 아덱스라고 우주항공하고 방위산업 박람회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는 전투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전투기가 있거든요. 최신형 전투기. 물론 완전 이제 수출을 해서 뭘 이렇게 그 현장에 투입할 만큼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시제품이 있어요. FA-50이라고 해가지고 차세대 전투기라고. 그걸 또 타고 본인이 직접 탔어. 직접 타가지고는 그걸 멋지죠? 하면서 내리셨다고 보면. 그래서 야 이분이 진짜 해병대 출신은 맞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군에 개발한 그런 잠수함이라든지 또 앞으로 추진하는 게 항공모함, 준항공모함, 경항공모함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미사일 체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놓더니 이번에는 누리호를 성공을 시켰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렇게 로켓 발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오래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싸우면 누가 이길 거예요? 라고 물으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무기체를 생각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내한테 강의를 안 들었다면 북한이 이기죠? 이렇게 생각하기 딱 쉬운 세대가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최신 무기를 개발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199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돼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해가지고 이전까지만 해도 길어봐야 500km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반도 정도밖에 미사일을 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98년에 북한에서 1000km 정도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쭉 발사를 한 거야. 그래서 일본 전역이 이제 그 사정거리가 되고 멀리는 괌까지, 미국 땅 괌이잖아. 괌까지 사정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초유의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책 회의를 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냐? 근데 이제 대포동 미사일이 액체 연료를 가지고 추진을 했던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미사일이 고체 연료 추진체하고 액체 연료 추진체로 두 개로 나눠져요. 고체 연료 추진체는 화약으로 생각하면 돼.
화약해서 한번 펑 쓰면 충 빠르게 이제 추진하기는 되게 좋은데요. 액체 연료는 뭐냐면 엔진 같은 거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위치 조절이 가능해요. 이거는 화약 터뜨려서 가는 거니까 이거는 단순하다고. 빨리 타격할 수 있어도 더 정확하거나 변형이 될 수 있는 건 액체 연료잖아요. 근데 이 대포동이 요거 우리나라는 이거 가지도 못했어. 멀리 하지도 못했지만 액체 연료로 뭘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개발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98년에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그럼 결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북한이 더 기술력이 좋지 않았나? 방위 산업에? 물론 이제 탱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더 잘할 수 있었지만 전력이 이거 쉽지 않았다. 북한에 비해서. 대포동 미사일 발사할 정도면 굉장히 빠른 거, 세계에서도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을 잡아 족쳤죠. 이제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쉽게 되나? 우리나라는 고체 연료밖에 하지 않았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이걸로 발전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2004년에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요. 미국에서는 이런 그 ICBM 같은 이런 류의 같은 고도의 이런 군사 기술 정보를 주지 않을 것 같아. 준다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들 것 같아. 우리나라 돈 가지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끼웃끼웃 하다가 프랑스에 가볼까 했는데 프랑스도 이제 당시에 러시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90년대 러시아 완전히 이제 이제 디폴트 선언도 하고 98년인가 이때 디폴트 선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96년인가. 그 나라가 골로 갔어. 골로 가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쯤 하면 조금 돌아올 때요. 이제 살아날 때야. 그 러시아는 돈도 급하고 또 러시아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소비에트에 있을 때 이런 그 미사일 체계라든지 로켓 체계, 우주 항공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오히려 처음에는 미국보다도 소련이 훨씬 더 우주 항공 분야에 더 발달됐었다고요. 지금도 러시아가 엔진은 미국보다 더 잘 만든다라고 그래요, 보면.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돼가지고 막 4분 5일 돼서 열 몇 개 나라가 독립했잖아요. 그런데 우주 발사체 할 때 발사대는 카자흐스탄에 있고 또 그걸 로켓 만드는 지역 공장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야. 이제 러시아가.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사이도 안 좋잖아요, 지금요. 그러니 참 난감해. 돈도 없고, 새로 지원을 하니까 힘들고. 그러던 차에 이제 대한민국이 어쩌지 해서 막 이렇게 갸우뚱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대한민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2004년도 이때쯤인가요? 2007년도인가요? 2005년도쯤인가? 해가지고 2009년도까지 발사를 하겠다라고 서로 이제 같이 협약을 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러시아는 공동 개발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미사일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로켓 제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 협상 끝에 러시아 거는 좀 줄이고 우리나라 건 어떻게 하고 그런데 2009년도에 결국은 쏘긴 쐈어요. 이게 바로 나로호예요, 나로호. 나로호 1호를 쐈어요. 근데 실패했어. 터졌어. 공중에서 펑 터졌어요. 그랬다고요.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기억나나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터졌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 발사 터지고 2011년인가? 2010년인가 다시 한 번 했는데 두 번째도 터졌어요. 두 번 실패했어. 2013년에 겨우 성공을 했어요. 13년에. 그런데 첫 번째 터지고 두 번째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걸 우리가 조사를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이게 왜 실패했는지, 뭘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진행을 한 사업이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다만 우리랑 같이 옆에서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기술은 러시아에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하고 우리 옆에서 그 같이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술을 빼오거나 배울 수가 없었어요. 2013년도에 성공을 했어도 이거는 뭐지? 성공하게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약간 천재예요. 우리나라. 이번에 누리호 발사 거의 성공했잖아요. 몇 명이서 이거 개발을 했냐면 250명이서 했어요. 우리가 이제 2조 원이 안 되는 몇 년 동안 이제 2조 원이 좀 안 돼, 1조 8천억인가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50명이 했어. 일본은 3,000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예산도 더 많이 들이고. 미국은 2만 명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250명. 지금 누리호가 지금 2013년도에 나로 발사 성공했는데 이거는 엔진도 우리 자체 엔진도 아니고요. 뭐 연료 핵추진 연료통도 우리 연료통도 아니었고 그냥 거의 러시아 걸 가지고 거의 다 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이제 엔진을 개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2016년 1년 만에 엔진을 개발을 해냈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러니까 개발한 엔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했는데 성공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막 저기까지 쏘고 1단불, 2단불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개발한 엔진이 어떻느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래도 엔진이 성공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로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엔진도 대단하지만 엔진이 하나에 75톤이에요. 엔진 하나에 75톤이에요. 그리고 이 엔진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발사하는 거 잘 보면 엔진을 4개 가지고 같이 붙였어요. 엔진을 4개 가지고 같이 붙어서 하나로 만드는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가지고 하는 기술도 했고 엔진을 자체 개발을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연료가 이제 추진돼서 저 상공에 올라가면 산소가 없잖아. 그럼 점화가 연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 산소를 이제 액화시켜요. 우리가 수소도 액화시키고 그러는데 산소 액화시키려면 마이너스 182도가 돼야 돼. 그리고 거기서 추진하는 이제 이렇게 불이 막 나오고 하니까 그게 3,300도예요. 3,300도하고 마이너스 181도를 견디는 그런 이제 금속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핵추진 연료가 그렇게 이거를 이제 수증기를 넣어서 수백 톤 수증기도 같이 넣고 연료도 수백 톤 가지고 하는데요. 연료 넣는데 2.5mm예요. 그 두께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두꺼운 것 같잖아. 그 수신체가. 근데 두께가 2.5mm밖에 되지 않아. 자, 이런 기술들이 다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몇 년 만에 올해 해서 2021년 지금 10월 21일 날 오늘 이제 발사를 했는데 거의 90% 정도 성공을 한 거죠. 내년에 다시 또 쏜대요. 내년에 다시 또 쏴서 이제는 위성이 어느 정도 되는 위성을 쏜다고 그러고요. 2027년도까지 4번을 더 쏜대. 그리고 그때까지 위성을 100개 이상까지 쫙 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성을 1개씩 쏘고 하다가 나중에는 묶어서 10몇 개씩 묶어서 쏘아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2030년에는 달까지 가서 착륙할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가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이에 이제 미국하고 어떤 우주 천체 망원경을 같이 연합해서 만들고 달 착륙해서 탐사하는 것도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연합해서 같이 연구하고 개발한다고 그러죠.
앞으로 한 3조 7천억 정도 예산을 더 들여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민간 사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호 이거 발사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30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연구는 이제 같이 이렇게 하죠. 250명이 하지만 여기에 민간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는데 300개 이상이 이번에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갔다는 거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더 참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주 항공 산업으로 발전이 되면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되잖아. 지금 12년 만에 이렇게 탁 따라왔는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거예요. 다들 수십 년 동안 해서 이룬 결과였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가 될 수가 있죠. 기술 수출 국가. 우리는 자동차 만들어서 수출하잖아.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자동차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자동차 수출을 하는데 세계 4위예요. 4위.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만들어 수출한다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옛날에는. 지금은 자동차 만들어 수출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전투기도 이제 곧 있으면 수출하고, 잠수함도 3,000톤급 잠수함 이런 것들도 막 수출을 하고, 배야 뭐 벌써부터 수출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항공 우주 분야도 그런 분야로 육성을 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이 뭐냐면 이런 250명 가지고 2만 명 가지고도 이렇게 12년 만에 하기 어려운 건데 250명 가지고 12년 만에 누리호를 발사 성공을 시켰어요. 그런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실전 배치가 가능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전장이 바로 눈앞에 38선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보면 탱크도 이렇게 K9 자주포나 흑표 탱크 이런 K2 흑표 전차 이런 것들도 만들면 곧바로 전방에 배치를 하잖아요. 전투기도 만들면 곧바로 전방에 배치를 해서 우리는 한 해 몇 번씩 미군하고 계속 훈련을 같이 해서 실전으로 막 쓰고 막 그래요. 뭐 소총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드론이나 이런 거 다 그 군사 무기들이 우리나라는 바로 실전으로 배치되니까 수출하려고 굳이 만들지 않아도 독일 같은 데는 수출하려고 만들잖아요, 보면. 근데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는 만들어서 바로 배치를 하니까요. 그래서 기술이 급격하게 진보를 할 수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도 자국에서 안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고급적인 무기들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지. 자주포나 이제 이렇게 전차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드론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갈 거라는 거죠. 앞으로 발전을 해서. 그래서 1998년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무기 체계가 더 진보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10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우리가 자주포나 전차나 뭐 이런 첨단 장비들로 점점 교체가 되고 2020년에는 많이 교체가 됐어요. 소총까지도 많이 교체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술 진보가 굉장히 빨라져. 이번에 미사일 그런 조약까지 모두 다 철폐를 하고 나니까 미사일 규정 모두 다 해제하고 나서 몇 달 지났어요. 몇 달, 이제 막 2달, 석 달밖에 안 지났어. 2달, 석 달 만에 저렇게 누리호 성공하지, SLBM 성공하지, 뭐 계속 기술의 진보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 이대로 10년만 지나가면요, 그냥 이제 10년만 지나가면 북한은 하면 날아가요. 하면 날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김정은이 앞전에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예전에 미국이었어. 예전에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다. 막 그랬었잖아. 그전에 김일성, 김정일 할 때는. 근데 김정은이 하는 말, 우리의 주적은 전쟁이다. 그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무기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김정은이 이렇게 전쟁이다라는 말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냥 듣고는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알면 김정은은 전쟁 나는 걸 극도로 혐오할 수 있다. 지금 북한에서는 먼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리고 해가 가면 갈수록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고 가면 갈수록 더 못한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봐서 조금이라도 발버둥이라도 칠 수 있어도 해가 가면 갈수록 이거는 아무것도 짓지도 못한다. 뭐 이렇게 최후의 발악처럼 이번에도 SLBM 뭐 어제 이렇게 발사했다고 막 그러는데요. SLBM 뭐 우리는 미사일 규제 해지하자마자 바로 준비했다는 듯이 바로 그냥 해버렸고요. 누리호도 그냥 한 방에 버리고요. 뭐 이거 기술 격차가 상상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핵 때문에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공포스럽긴 해도 사실 핵을 가지고 쓰려고 한 건 아니고 남한이 너무 빨리 이렇게 발전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적은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그래 핵이라도 해봐야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마음 다스리는 것과 실생활이 중요한 것인데요. 뭐 우리가 무기 체계가 없어도 행복하면 좋죠. 또 이렇게 경제가 발전되지 않아도 행복하면 좋고 한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경제도 매우 발전하고 이런 군사 무기 체계도 뭐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일본도 이런 속도로 발전하지 않아요. 이제 미국에서 일본 무기를 사갈 게 아니라 사가지 않고 대한민국 무기를 사갈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세계에서 무기를 많이 판매하는 나라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7번째인가 막 그렇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판매하고 그러는데 이 속도로 가면 이제 아주 빠르게 우리나라 국산 무기들이 세계에 많이 진출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원광법사였죠? 오늘은 자장율사를 하도록 할게요. 자장율사는 진골 출신이에요. 진골로 태어났어요. 신라는 골품 제도가 있죠. 골품제, 신라의 골품제. 그러니까 신분사회죠, 신분사회. 지금은 신분사회가 아니지만 신라시대는 골품제라는 신분사회였고 성골이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약간 퍼진 왕족에서 약간 뭐 결혼 조금 왕족이 아닌 귀족들하고 결혼했던 이런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 있는데요. 성골은 진덕여왕, 진성여왕까지 성골이 왕들을 계속했었고요. 아마 지중왕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지중왕부터 해서 성골이 왕을 했고요. 그 이후에 무열왕부터 이렇게 쭉은 이제 진골이 왕을 하게 돼요. 그것은 이제 결혼 문화 제도가 조금씩 변경해서 이 같은 왕족들끼리만 결혼하면 안 되잖아. 그 아주 고대에서나 자기들 종족끼리 뭐 이렇게 사촌끼리 결혼하고 이거 안 되잖아 이제. 그래서 성골이 된 건데요. 나중에는 또 사촌 말고 이웃끼리 결혼해가지고 귀족끼리 결혼하는 게 진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장율사가 바로 진골 출신이었어요. 신분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 자장율사 어머니가 이제 관음기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기도해가지고 자장율사를 낳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실부모했어. 일찍 고아가 됐어요. 고아가 돼가지고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발심을 해가지고 스스로 출가를 해가지고 절 이름을 원영사라는 절을 스스로 짓고는
이 절에 이렇게 그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수행을 했어요. 가시덤불 찔리고 막 이런 것들을 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목을 매달고 몸을 발가벗고 이렇게 해서 잠을 쫓으려고 이 나체로 이렇게 있으면서 목을 매달고 이러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처절하게 수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나라에서는 진골이니까 와서 벼슬 좀 해라. 나라 인력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자장 스님 나오셔서 이제 벼슬 좀 해주세요. 했더니 자장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내 차라리 하루라도 개를 지니고 죽을지언정 100년을 파괴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루라도 개를 지키며 살지언정 100년을 파괴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라고 그렇게 왕의 명을 거역을 하고 나가질 않았어요. 이게 이제 자장율사의 평생 따라다니는 자장율사의 어떤 그 모토라고 해야 되나? 자장율사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내 평생에 내 하루를 개를 지키며 살지언정 100년을 개를 파하며 살고 싶지 않다. 이것이 이제 자장율사하면 율사스님, 개를 지키는 율사스님. 이렇게 어렸을 때의 서원이 평생을 가는 스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룡사에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절을 짓고 살았을 때 주로 하는 수행은 백골관을 했다라고 하죠. 백골이 뭐겠어요? 해골이지. 해골. 우리 그 불교 수행 중에 부정관이라고 있어요. 부정관. 오정심관이라고 해서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호흡을 하는 수식관이 있고 자비관이 있고 또 이렇게 신수신법을 관하는 있고 또 부정관이라는 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백골관이에요. 백골이 되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죽음의 순서들을 쭉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생로병사에서 죽었어. 병들거나 자연사로 인하거나 다른 사고로 인해 죽어요. 어떻게 죽는지 죽는 것을 관하고 죽고 나면 부패하잖아. 부패하면 냄새나고 이제 온갖 구멍들에서 물이 질질질 나오고 또 구더기가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점점 좀 해골이 돼서 굴러다니고 내가 그렇게 되는구나. 네가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아리따운 여성이 딱 눈앞에 오잖아요. 그 누구라도 이제 스님들도 이제 남자의 게 있잖아. 그러니까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오면 눈이 호흡하고 뚫어지게 보이고 마음이 동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골관을 저렇게 부정관을 하면 보자마자 이렇게 죽어가지고 해골이 돼가지고 진물이 흐르고 이런 게 구더기에 휩싸이고 해골이 굴러다니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쭉 되면서 무상하구나. 그래서 그런 욕적이 끌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센 개와 센 빌런, 센 나쁜 놈들을 빌런이라고 그래요. 타노스 같은 나쁜 놈 이런 것들이 영화에 보면 착한 이제 나가처럼 착한 사람이 있고 상대가 이제 그 나쁜 악마랑 서로 싸우는데 악마를 빌런이라고 그래요. 빌런.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쁜 아가씨가 와. 그럼 완전 빌런이잖아. 그러면 내가 대항하기 위해서 막 싸워야 돼. 그럼 오히려 수행이 더 능력이 더 개발이 되고 더 잘 되는 거죠. 이제 누가 경쟁자가 있거나 어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뭔가가 있어야지 자기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자기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집 밖을 나가서 누구랑 같이 경쟁을 하거나 같이 이렇게 휩싸여서 뭔가를 해야지 그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보기 속에서 자기 성장을 이루는 거죠. 자기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봉사 같은 게 있어요. 봉사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봉사를 하려면 돈도 안 받고 봉사해야 되는 거잖아. 돈 안 내고 오히려 내가 요즘에는 일당이 중요한데 시급이 이제 1시간 일하면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가가지고 봉사는 그게 아니에요. 돈 안 내고 오히려 내 돈 들여가지고 차비 들여가지고 가야지. 또 봉사하고 나서 점심 먹으려면 내 돈 들여서 점심 먹지. 뭐 봉사할 때 이것저것 돈 내고 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비행기 값 내야지 뭐 이렇게 뭐 그래. 가서 또 몇십 하루 종일 일도 하는데 일단은 그런 마인드가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내서 해야지. 근데 그거보다 더 봉사하기 힘든 거는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1번, 2번, 3번, 1년, 5년, 10년 계속해서 봉사하는 것은 진짜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어렵다. 회사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밥줄이니까, 돈 주니까. 회사는 돈 주니까 상사가 싫어도 동료가 싫어도 가서 일을 해야 돼. 이제. 그런데 봉사하러 갔더니 밥맛이야, 세상에 저 사람이. 그리고 나를 막 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이렇게 이 비이성적인, 이제 비인격적인 사람도 있어. 정말 이제 이상한, 괴상한, 변태적인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해야 돼? 짜증나. 싫어. 안 해.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돈이 들어서 괜히 시간과 노력 이런 게 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건강이 나빠져서 안 하기보다는 지긋지긋해서 내가 이런 곳에서 할 수 없어 라면서 안 하는데요. 사실 그런 이제 갈등들이 자기 자신을 기르는 자기 개발을 하는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대항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들이 혼자 살지 말고 여럿이 같이 해라 라는 거죠. 근데 세속에 나와서 공부해라 이러기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권하지 않아요. 사실은 위험하니까 너무 힘들어. 제가자로서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키우면서 수행하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이 키워가면서 이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생계 유지 시간이 많이 들어. 너무 그러잖아요. 돈 벌어야지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시간이 확 줄고 오히려 생활고에 매달리니까 나중에는 수행하는 것조차 잃어버려. 내가 수행을 해야 되나? 이러면 이제 언제 수행했었나? 이러면 잊어버리는. 근데 그러니 이제 그 제가자로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행에 이렇게 해 나가는 건 진짜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더 그렇죠. 근데 출가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수행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보장되어 있고 그런데 오로지 혼자 수행만 한다고 해서 혼자 가서 들어가서 하지 말라. 수행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많이 보장되어 있지만 과도한 이제 그 24시간까지 혼자 있게 되면 수행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수행을 해야지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뭐 시기 질투가 있고 뭐 토론이 있고 뭣도 있고 상대에게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니 같이 함께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